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쩌둥에 의해서 소련식 공산주의와 차별이 되어지는 중국식 공산주의가 출현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쩌둥의 생애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오쩌둥은 1893년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이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마오쩌둥의 이 학업의 기간은 한 1901년에서 1921년 정도까지 한 20여 년을 아주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마오쩌둥은 이 중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빈농이 아닌 하나의 중농 정도의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로운 중농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기질이 굉장히 반항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싫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이 학구열에 불타서 국민학교로 또 중학교로 이렇게 스스로 나가는 그러한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부딪혔고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 때도 사실은 마오쩌둥은 이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이 국민학교를 한 1년 정도 다녔는데요. 마오쩌둥이 이 서당을 이제 벗어나서 국민학교를 1년 정도 다녔는데요. 그때도 이 교장을 내어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학을 당해서 이제 그 국민학교는 그만두고 상향에 있는 이 중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신문물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마오쩌둥에게 큰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한 이 학구적인 그러한 그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상당히 반항적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자신의 이러한 반항을 그런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서당에서 약 6년 동안 고전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서오경에 능통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있는 고전 소설들, 말하자면 삼국지나 수호지, 이러한 소설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 실사구시론을 통해서 중국 관련한 하나의 중국 사회주의를 도출을 해내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의 이 고전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에서 나온 것으로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당을 졸업한 후에 1년 정도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여기에서 교장 퇴출운동을 하다가 쫓겨나서 아예 이제 상향으로 가서 이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이때 아버지를 거역하고 이렇게 이제 중학교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약 8년 정도 배웠는데요. 이때 신문화를 접했고, 이때도 많은 독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심지어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까지 읽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깊이 있게 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 윤리학이나 몽테스큐의 스펜서, 헉슬리, 이러한 글들을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렇게 탐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창사로 가서 사법학교를 들어갑니다. 이때가 20에서 25세까지인데요. 여기에서 양창지를 만나서 사회과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주 양창지가 자신의 이 정신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창지가 이제 베이징 대학으로 가자 이에 또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4년 정도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 사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그러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리다 차오를 만나는데요. 이 리다 차오에게서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게 됩니다. 이 리다 차오도
또 이 마오쩌둥의 하나의 정신적인 스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여기에서 양창제와 리다차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사상을 이렇게 정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21년도에 이제 베이징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곧바로 이제 사회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중국 공산주의가 이때 시작이 되었고 또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 창당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12명의 창당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산정부가 1931년도에 수립되어지는데 이때 38세였고 이때 마오쩌둥은 주석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때 180개의 현에 900만의 어떻게 보면 인구를 가진 하나의 정부가 출현을 한 것입니다. 총사령관은 주더였습니다. 이렇게 공산정부가 수립이 되자 이제 장제스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공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1932년부터 이때부터 이제 마오쩌둥은 쫓기기 시작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대장정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소극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쫓기는 그러한 기간인 것입니다. 이때 1937년도에 이제 마오쩌둥이 국공합작을 제안을 하고 이것이 이제 먹혀들어서 이제 이 대장정이 좀 끝이 나면서 이때 마오쩌둥이 개발한 여러 가지 이론, 전략, 전술들에 의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제 마오쩌둥의 군대는 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고 결국은 장제스가 대만으로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4월에 이렇게 이제 수립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대장정을 거치면서 나온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 이론의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실사구시론입니다. 실사구시론을 통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 중국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중국식 공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공산주의의 그 핵심은 이 마오쩌둥의 실사구시론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대장정 기간 중에 신민주주의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민주주의론은 쉽게 표현하면은 이 토지를 무상계급, 플로레타리아 계급이 나누어 갖는 형태로 이 신민주주의론을 얘기했습니다. 이 논리에 의해서 많은 농민들이 장제스를 쫓아가지 않고 마오쩌둥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민주주의 이론인데 이것을 사회주의 혁명의 두 단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론은 군중 노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마오쩌둥의 이 정치 노선의 정치적인 정치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군중 노선을 가지고 이제는 대약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 노선을 가지고 집권 후에 그 토지를 몰수하고 이제는 대약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의 이러한 그 사상은 이 대장정 기간 동안 이제 그 장제스하고 싸우면서 나타난 그러한 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실사구시론과 관련해서 중국식 공산주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용이라고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소련하고 중국하고 상황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을 조사하고 거기에서 하나의 원리를 찾는다. 이게 바로 이제 실사구시론인데요. 이것은 중국 고전에 이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어떤 법칙을 찾아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접목을 시켰는데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소련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장 노동자 대 자본가가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하면서 공장 노동자 중심으로 해서 이 이론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동가치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처한 입장은
이제 이 입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1900년도 초인데요. 일본하고 거대한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제국주의, 말하자면 영국, 미국, 프랑스와 같은 이 제국주의의 침탈이 이러한 아편전쟁을 비롯한 그러한 식민지 침탈이 굉장히 심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대상은 식민지 대 제국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민지의 다른 이름으로 봉건, 농노 대 지주 이렇게 이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건주의에 대한 하나의 투쟁,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것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렇게 이제 변형시키는 이러한 실사구시론이 이 실천론이라는 이러한 책과 모순론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 내용이 깊이 있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 실천론과 이 모순론은 한일군정대학 철학 강의 시간에 나타난 그 내용이고, 이 강의에 있는 내용의 3장 한 10절 정도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론이 출현하게 된 계기는요, 공산당 내에 이 왕밍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좌경 이 교조주의 이 형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제공산주의에서 지시하는 그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노선을 택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왕밍의 이러한 교조주의에 대한 이 반대의 일원으로서, 말하자면 이 정적과의 이 다툼에서 이것을 이기기 위한 일환으로 이 실천론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마오는 이런 형태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객관이라면 이것은 이제 해겔 변증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객관, 주관, 종합이라는 해겔 변증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겔 변증법,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변증법을 이제 중국식으로 이렇게 해서 변화를 시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객관은 무엇이냐?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 혁명의 구체적인 실천과 결합,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와서 이렇게 실천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대립이 발생하더라, 모순이 발생하더라, 이걸 가리켜서 이제 주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대자 존재에 의한 그 주관이죠. 여기에서 실사구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종합을 이루어내면 종합적인 신국면이 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실천론에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강의 내용 중에 또 모순론이 있습니다. 이 모순론은요, 모순 통일의 법칙인데, 이것은 레닌이 대립물 통일 법칙을 이제 마오쩌둥은 이런 형태로 모순 통일의 법칙이라고 이것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변증법을 또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이제 열거를 합니다. 모순에서 나오는 통일성이 바로 유물 변증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규율이 있다고 합시다. 이 규율과 여기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객관이 이제 서로 연결선에 있는 것이죠. 대립입니다. 중국 혁명에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려다 보니까 맞지 않는 이 모순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수성이고 이게 모순입니다. 규율은 보편성이라면 이제 이 대립은 특수성이고 모순이 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편과 특수를 통일하는 이러한 해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그 변증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순론을 통해서 실사구시를 이루었을 때 유물 변증법의 중국적 이론이 이렇게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오의 유물 변증법입니다. 이것이 마오쩌둥의 유물 변증법의 중국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국식 사회주의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철저한 추종자였습니다. 이것을 신봉했고 이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중국식 공산주의를 출현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러시아에서는 어디에 나타났냐면 스탈린의
계획경제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스탈린은 고스플란이라는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이 계획경제를 소련 전 영역에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1924년도부터 지금 이때까지 놓고 봤을 때 이건 1950년경이지 않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스탈린이 살아있을 때였고, 그리고 러시아는 그래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스탈린의 이 계획경제가 하나의 롤모델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실사구실론을 이제 중국에 전개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은 스탈린을 고스란히 흉내낸 것입니다. 그리고 1차 5개년 경제개발 때는 이 스탈린으로부터 또 막대한 원조를 받아서 1차 5개년 계획을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1953년도에 죽고 후르시초프가 등장을 합니다.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노선과 좀 달랐어요. 서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과 후르시초프가 이제 어려운 서로 불편한 관계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로부터의 이런 원조가 끊기자 이제는 마오쩌둥은 중국 자체적인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대약진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탈린의 계획경제나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이나 이것의 기반은 무엇이냐? 마르크스 레닌주의인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주의를 쫓아간 스탈린의 계획경제가 후르시초프를 거쳐서 브레즈네프 때가 왔을 때는 이제는 한계 상황에 접해서 손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획경제의 한계가 드러났는데 마오쩌둥도 똑같은 그 한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스탈린의 계획경제가 한계를 맞은 것은요, 생산, 분배, 소비의 이 순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만 통하는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요, 그때 소득이 지급이 됩니다. 이걸 분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합니다. 물건을 사서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분배, 소비의 원리가 지탱이 되어야 이러한 모든 경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에서만 이것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만 이 소비거리가 출현합니다. 무엇이 소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만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의 방법은요, 경공업이 먼저 발달을 해요. 소비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계획경제에서는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안 팔려버리니까 그거 하나 만들고 더 이상 이제 더 만들면 다 재고가 되고 쓸데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비가 있든 수출이 있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생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스탈린 계획경제의 실패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도 동일한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잘못된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오쩌둥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었다고는 하지만 그 국부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 국부론의 핵심이 분업의 원리인데요. 마르크스는 이 분업을 오직 노동 가치로만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분업에서 소유, 이윤 행위입니다. 이건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허용했을 때 기술이 출현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출현했을 때 이 허용된 이윤이 자본을 이루어서 이 자본이 기술에 반영됨을 통해서 산업이 출현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이 분업은요, 기술이 소유에서 나온다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기술이 소유, 즉 소유란 것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경제적 자유를 소유라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유의 자유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자유입니다. 이걸 허용을 했을 때 기술이 나오고 여기서 자본이 나오고 산업이 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이제 속였고요. 마오쩌둥은 여기에 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 마오쩌둥은요, 대약진 운동 할 때요,
소련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제 농민들을 통해서 그 철광석을 하려고 했어요. 제철소를 하려고 했어요. 기술을 무시한 채 노동 집약적으로 제철소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고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철광석이 산업화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집집마다 고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기술을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대약진 운동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5년 만에 2,500만 명의 아사자를 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부론, 시장경제를 잘못 이해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소련 공산주의가 출현을 했고 이제는 중국식 공산주의도 출현을 했는데 마르크스의 이론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이 기반 자체가 틀린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사구시론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중요한 마오쩌둥의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신민주주의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오쩌둥이 이것을 이론화해서 책으로 쓴 것은, 논문으로 쓴 것은 1940년도에 신민주주의 이론이라는 이러한 논문을 통해서 이것을 발표했는데 이 신민주주의 이러한 정책은 계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민주주의론을 좇아서 계속적으로 대장정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민주주의론을 통해서 농민들을 흡수해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발표는 1940년도에 발표를 했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것은 적용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민주주의론은 레닌의 4월 태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론화한 것인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의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농민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논리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오쩌둥은 중국 혁명의 역사적 과정을 두 단계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의 두 단계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한데 하나의 단계는 민주주의 혁명 과정이 있고요. 이 기간을 1919년 5월 4일 5.4혁명을 기점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해서 1953년도까지로 봅니다. 1953년도에 이제 마오쩌둥의 1차 5개년 경제 계획이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가 있는데 사회주의 혁명 과정입니다. 이 사회주의 혁명 과정이 이제는 대약진 운동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서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구민주주의 혁명이 있고요. 신민주주의 혁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911년도에 순원이 삼민주의를 통해서 이제 청나라를 무너뜨리는데요. 그걸 가리켜서 구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르주아에 의한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19년도부터 이루어진 신민주주의 혁명은 플로레타리아트에 의해서 지도되는 혁명이다. 플로레타리아 계급에 의해서 지도되는 혁명을 신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플로레타리아트에게 토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주의 토지를 뺏어서 플로레타리아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정 기간 동안에는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걸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주 거 뺏어서 소장농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다니는 것이죠. 이것을 이론화한 것이 신민주주의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민주주의의 정치는 뭐냐? 반제국주의 계급의 연합, 무산 계급 모두를 플로레타리아트 계급으로 말하고 또 이 플로레타리아트 계급과 이 반제국주의 계급을 일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제국주의라면 당시에 일본의 침략이 있었죠. 일본과 이제 만주사변을 하고 상해사변이라고 이랬는데 이때 모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 국민 다죠. 그러니까 이들 전체를 아우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이러한 이론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민주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정치가 있으면 경제가 있죠. 경제가 무엇이냐? 이것은 지주 계급을 제외한 무산 계급이 모든 소유를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27년도부터 이러한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이 대장정 기간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제 이 마오쩌둥의 편을 드는 것이죠. 땅을 준다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1950년 6월 1949년도가 이제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이제 창건을 한 상태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상태예요. 그리고 50년 6월 달에 토지 개혁을 발표합니다. 자, 그러면서 52년 말까지 해서 이 토지를 배분을 해줬는데요. 3억 명에게 토지 배분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하나의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빅 뉴스죠. 그래서 1950년도에 농공업에서의 이 성과가 전쟁이 있기 직전 그 경제를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953년도에 바로 그 다음 해죠. 신민주주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토지를 다 몰수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놓고 보았을 때 이때의 이 토지 개혁 발표와 토지 배분은 지주들 것 전체를 아직 농민들에게 배분되지 않은 지주들 것 전체를 몰수하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이걸 잠시 농민에게 주었다가 다시 전체를 국가가 회수에 들어가는 이러한 절차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949년도에 마오쩌둥이 공산당을 창건한 후로 1952년도까지 혹은 53년도까지 그 기간 동안 이 신민주주의 경제가 작동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지주의 토지를 뺏어서 수당농에게 가질 수 있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마오쩌둥이 집권한 이후에 신민주주의 경제 정책이 실행된 것은 이제 1949년도부터 1952년 혹은 53년도까지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의 이 신민주주의론은 사회주의 혁명의 두 단계에 있어서 결국은 농민들을 국공내전의 상황 속에서 농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오쩌둥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군중노선이라는 그 사상입니다. 이 군중노선은요, 중공중앙 제4홍군의 지시신 1929년도에 발표된 것인데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중요한 정치 노선을 이루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군중노선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은 이끌어간다. 이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일반 군중 위에 존재한다. 아주 위대한 선언 같죠. 군중을 의지하고 군중을 존중하며 군중 속에서 나와서 군중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직 군중을 위하고 군중 안에 있고 거기부터 나와서 또다시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이 군중 노선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을 지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보면은요, 농민들을 공산당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군중 노선은 하나의 정치 노선으로서 아주 중요한 지도 원리입니다. 이 지도 원리는 지금까지도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이 군중 노선을 따라서 모든 이 정치나 이 공산당을 지도합니다. 민중들을 지도합니다. 이것은요, 사상 검토, 비판과 자아 비판 등의 사상혁명의 방법으로 이제는 이것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정풍운동이 1942년도에 예난에서 또 이제 출현을 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군중노선의 일환이라고 이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당내에 나쁜 풍조를 뿌리 뽑고 충실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정적 숙청의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풍운동을 통해서 당시에 공산당 내의 모든 정적들을 다 숙청을 했습니다. 이 정풍운동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가 사상학습 단계,
2단계가 정풍 개조 단계, 3단계가 심간 단계인데요. 더 깊은 연구를 논의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공산당 영도 방법인데 이것이 또한 하나의 공작 방법으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군중 노선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 노선은요, 군중들은 사실 일반적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이런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이게 이제 군중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한 정치 지도자가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공산당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이제 군중들의 이러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바로 군중들의 뜻이다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군중 노선으로 무언가가 정해지면 모든 국민들은 여기에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의 스타노프 운동, 이러한 운동도 군중 노선을 통해서 일으킨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약진 운동도 마오쩌둥이 이 러시아 흉내를 고스란히 모방을 하고 이제 이 대약진 운동을 하나의 군중 노선으로 자리 잡게 해서 이것을 채택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또 마오쩌둥이 그 다음에 문화 대혁명도 일으키는데요. 이것도 또한 군중 노선입니다. 군중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홍위병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군중 노선은 이 대중을 선동하고 대중들에게 이제는 독재를 실행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는 계속적으로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런 형태로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오쩌둥의 이러한 이론이 접목되어서 이제 경제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1949년도 창건 이후에 1952년도까지는 여기에 말한 것처럼 신민주주의 이 경제가 접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도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큰 기업을 제외한 다른 그러한 것들은 소유도 허용이 되는 것이고, 이때 아주 경제가 이제 급성장을 했습니다. 1952년도에 이르렀을 때 급성장을 해서 이전 수준을 다 회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소유를 허용하면은요,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마오쩌둥은 1953년도에 신민주주의 시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토지를 다 몰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5개년 계획이 1953년도부터 56년도까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닌의 경우도 그랬죠. 레닌도 이와 같은 신민주주의 정책을 택했어요. 그랬을 때 경제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스탈린이 집권하고 곧바로 이러한 계획경제로 들어갔죠. 이제 마오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이걸 가리켜서 1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5개년 계획을 또 대약진 운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1956년도부터 1961년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때 2,500만 명의 아사자가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오쩌둥은 이때 퇴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966년도 그로부터 5년 후인 1966년도에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서 또 수십만 명의 그 지식인과 그리고 300만 명의 공산당원들을 이제 숙청하고 살해하는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히틀러보다 내가 덜 죽였고 그리고 이 사회주의 혁명은 얼마나 더 많이 죽이느냐에 의해서 이 성과가 나타난다. 이런 형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그 마오쩌둥 혹은 공산주의의 그러한 그 본질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약진 운동 관련해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런데 본격적인 대약진 운동은 이제 2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에서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이 대약진 운동은 러시아
스탈린의 이 계획경제를 고스란히 모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공이 그 소련의 요청에 따라서 북한을 지원해서 6.25를 일으켰죠. 여기에 대한 이 대가로서 또 이제 원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소련 원조를 받아서 대형 중공업을 이제 대거 일으켰고요. 그리고 소련의 경우에도 먼저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됐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 농업 집단화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농업 집단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 몰수를 통한 농업 집단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해에 농업 생산량의 약 30% 정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전체적인 5년 동안의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공업 발전은 18.7% 정도, 그리고 농업은 3.8% 정도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획경제의 한계가 순환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생산 단계에서 나온 분배,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소비를 이 대형 중공업 이 제품에 대해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소비 혹은 수출이 안 일어나니까 이 농업 수출로 이 차관 대금을 변제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조금만 더 진행되면은 아주 극한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기 전에 백화제방과 백화쟁명 운동이 한번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백화는 100가지 꽃입니다. 꽃. 말하자면 각자에 있는 하고 싶은 얘기, 사상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이걸 다 말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비판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 의견을 마구마구 말하겠죠. 이렇게 해서 반대 세력을 드러나게 한 후에 이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5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약진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러한 그 백화제방, 백화쟁명 운동을 통해서 모든 반대 세력들을 다 숙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대약진 운동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아무리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해도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온통 허위 보고가 이제는 상부로 마구마구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은 다 잘 되는 줄 알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아주 황당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오쩌둥이 이 곡식에 있는 참새가 이렇게 내려앉으니까 참새는 해로운 동물이다, 이런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참새잡이가 시작되는데 참새를 전국적으로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해충을 참새가 잡아줘야 되는데 해충을 잡지 못해가지고 이 농사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2,500만 명의 아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농업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약진 운동은 농업 부문하고 공업 부문에서 일어났는데 농업 부문에 대한 대표적인 실패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자, 이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후르시초프와의 이러한 경쟁이 발생합니다. 후르시초프가 1957년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15년 내에 미국을 능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은 우리는 15년 내에 영국을 능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2위 자리를 자신들이 하겠다, 이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르시초프는 대외 개방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도 가서 이제 시찰도 하고 그렇게 이 서방과 이 문호를 여는 정책을 택했어요. 이런 것들이 마오쩌둥과 노선이 달라서 서로 크게 이제 소원한 관계가 되었고, 이제 소련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은 농촌이 주체가 된 혁명을 하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자본 집약적 그런 산업보다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까 노동 집약적 산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업과 관련해서는 이 제철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철강이 모든 곳에 필요하니까요. 제철소, 자동차, 트랙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각 집마다 이 용광로를 설치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토법 고로입니다. 말하자면 고로를 이제 흙으로 해가지고 만든다 이 뜻이에요. 제철소를 집집마다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걸 녹여가지고 이제는 철강을 만들게 이제는 목표를 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용광로를 떼야 되기 때문에 온통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 고로를 작동을 하다 보니까 산림이 파괴되었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이 중국 전역에서 산림 파괴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다 민둥산이 돼버리는, 이렇게 이제 국토의 상당 이 부분이 민둥산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막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철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 있는 그러한 쇠붙이를 갖다가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게 철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고 내놓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황당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농업 부분에서는요, 농업 집단화를 계속 추진하고요, 그리고 공용급식소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공용급식소에서 이제는 모두 먹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개인이 취사를 하게 되면 잉여식량 비축 현상이 나타나서 계급 발생하는 이유가 된다.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공용급식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회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말하자면 해로운 그러한 이 동물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운동인 것입니다. 참새를 이렇게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민을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잡다가 인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업 부분에서는 제사회 운동, 공업 부분에서는 토법고로, 산림 파괴 이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500만 명이 아사를 했고 그리고 마오쩌둥은 이제 이때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961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유소기가 국가 주석직을 차지하고 국가 주석직을 맡고 그리고 덩샤오핑이 이제 실무를 맡게 됩니다. 이때 마오쩌둥은 공산당 주석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유소기가 이러한 대약진운동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이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마오쩌둥이 개인 숭배를 이용해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시작되는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소기를 이제 척추를 해내는 것이죠. 이때 내세운 이슈가 주자파의 대두 문제였습니다. 주자파는 뭐냐면 자본주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두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투쟁론을 얘기합니다. 계속투쟁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군중 노선을 좇아서 일반 대중들을 이제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반 대중들의 이 이야기가 군중 노선이다, 공산당의 뜻이다 하면서 이제 숙청을 시작하는데 이때 동원된 게 이제 홍위병들입니다. 한 1,10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됐는데 장층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소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숙청이 됐는데 수십만의 지식인과 300만 명의 공산당원들이 이제 숙청이 되고 희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식 공산주의의 하나의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식 공산주의의 하나의 실상이자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오류의 출발은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경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무시하고 생산, 분배, 소비의 이 순환의 고리를 무시한 그러한 경제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그러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애덤 스미스의 이 국부론, 그리고 시장경제, 분업, 그리고 이윤, 자본, 기술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이 이제 경제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이 마르크스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마르크스가 이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자신의 자본론을 통해서 이제 그 거짓 이론을 만들어낸 데에 그 모든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